식사 맛있게 하신 이후에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를 쓱 받았을 때, 아직 안 가길 잘했군, 이런 생각이 드셨죠. 근데, 제가 기술사를 시험을 또 치보고, 그리고 배출도 시켜보고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쉽다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점수가 안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씨, 뭐야. 그런데, 점점 찾아가고 있는 과정은 뭡니까? 라면 출제자의 의도죠. 의도.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이제 수험생보다는 조금 더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단톡에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적중이 낮냐, 이 새끼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될 시기에 문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다들 전 학원이 예상하고 있는 내진 안 나오죠. 예.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지금 뭐 크고 작은 기준들 문제, 공동주택의 기준뿐만 아니고 뭐 어디 이런 문제들 다 정리하고 자료 드리고 이제 외웁시다, 정리합시다 했는데, 괴롭네요. 하부에 한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과정이죠. 다들 나만 그러나요? 그래서 50점 이상 되면 문제를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습득되어 있는 형태를 완벽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나올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놓는 거. 완벽은 아니에요. 완벽하기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놓으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유사 문제가 나오면 엎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작문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요. 200개에서 300개 정도로 해서 계속 돌리세요.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추가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곳에서 살 붙이고, 통으로 했을 때 600개, 700개 정리하시는 분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관리사처럼 되게 이렇게 간결하게 이게 반 페이지, 3분의 1페이지에 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틀을 띄든 안 띄든 일단 기초, 기본, 원리, 그리고 응용이 엄청 잘 되는 형태의 문제부터 쭉 펼쳐 나가는데 개수를 300개를 안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개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시험 치시고 제가 얘기해보니까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성분들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요만큼 아는 것을 그만큼밖에 못 적고 오시는 능력인 거죠. 근데 뭐 여성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보통 보면 여성분들은 저는 말씀드릴 때 문제를 더 넓히라고 그래요. 더 많이 외우시라고. 왜냐면 이제 남자분은 약간 응용이 좀 더 많이 하시고, 내공은 없는데 응용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내공이 높은데 응용이 약해. 그러면 개수를 넓힐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죠. 그런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3교시입니다. 단순한 문제죠. 수계소화 설비에서 고가 압력 펌프 가압, 그 다음 고가 수조하고 옥상 수조. 이 문제를 관통하는 전체 방향성은 뭡니까? 라면 수계소화 설비의 안정성, 기본 개념이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말단의 방수압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그러면 밑에 마찬가지 2번도 신뢰도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압 송수장치에 대한 개념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고가 수조가 맞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펌프 방식이라든지 기타 방식에 대해서 미흡한 펠세이프의 형태는 옥상 수조가 맞는 거죠.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세요. 그죠? 그래서 가장 신뢰도 높은 송수 방식, 가압 방식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고민할 때 이제 개요가 이제 써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통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형태로 그대로 넣었어요. 4가지 방식이 있죠. 신뢰도 싸움에서 가장 높은 놈은 고가 수조겠죠. 고가 수조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 어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연 낙차를 그만큼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적어 볼게요. 현장에서 심의 볼 때 거의 이러한 도면을 요청해요. 이러한 수계, 배관, 개통도 방식을 요청한다고. 자, 고층입니다. 고층. 이렇게 넓게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높고 넓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칙을 뭘로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야, 일반적으로 무조건 뭘 해? 고가 수조 방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옥상에 수조가 있기를 바래요. 아시다시피 옥상에 주수원이 있으면 옥상 수조는 둘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죠? 하지만 이 AI가 옥상에를 뒀을 뿐이지 낙차르가 없으니까 펌프를 보완해 주는 거죠. 펌프를 보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 펌프 방식이 형성되죠. 펌프 방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 낙차가 생기는 거죠. 자연 낙차는 펌프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물이 유동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단점 때문에 뭐 1차 측에서 배관을 따기를 원해요. 하지만 경험상 펌프가 엄청 노후돼서 매년 한 번도 돌려보지 않는 뭐 몇 년 동안 지났어. 그 정도 아니면 펌프는 그냥 흐름상 밀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요렇게 제가 넣을게요. 이해되시죠? 이 형태는 뭡니까? 자연 낙차 방식입니다. 이게 고가 수조 방식이죠. 수조 방식입니다. 근데 고가 수조가 일정 압력 이상 되면 뭐 과압이 형성되어 있어요. 과압이 있으면 나머지 층에서는 과압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뭘로? 감압을 시켜줍니다. 감압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감압 방식으로 쓸게요. 이 세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층고감 높지 않으면 펌프하고 낙차 방식으로 마무리하는데 맨 마지막 줌에 뭐 압력이 이제 과압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압력을 낮춰주는 방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고가 수조, 옥상 수조 차이점. 제가 이제 그림 여기 나와 있으니까 따로 뭐 일부러는 안 그렸어요. 고가 수조는 낙차가 필요하고 옥상 수조는 수원의 채소량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에 대한 말. 그죠? 그리고 뭡니까? 고가 수조는 주 수원이 될 수 있으나 옥상 수조는 보조 수원에 대한 개념도 아니죠. 저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조 수원의 양치고도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고가 수조는 방사압이, 최소 방사압과 방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옥상 수원은요. 최소 방수압과 방수량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3분의 1에 대한 적정치를 두면 된다라고 끝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 개념의 틀만 있으면 뭐 예쁘게 적는 거, 그림도 예쁘게 적고 그렇게 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3교시 1번 문제는 수월하게 체크됐던 대로 잘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방향은 뭡니까? 수계 수화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 안정성 확보. 그죠? 고층 건축물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뭐가 방식이 있냐? 야, 4개 있어. 그 중에서 뭐 쓸래? 이런 거 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예상했고 있었는데, 예전에 예상했을 때 이제 쭉 안 나오다가 반응 폭주가 있어요. 얘랑 유사한 문제는 하나 더 적읍시다. 반응 폭주가 있고 배터리 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열 폭주가 있어요. 열 폭주.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반응성이 일정 수준을 이상을 벗어났었을 때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걔를 폭주라고 불러요. 이 폭주라고 하는 개념은 달리 보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응이라는 걸 해요.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죠. 반응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열이 발생해요. 그죠?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발생이 있죠. 발생.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 손실을 입어요. 손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나갈 거다. 그죠? 발생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식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발생과 방열이죠. 발생과 손실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 가요. 점점점. 요 두 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을 해가요. 얘를 뭐라 부릅니까? 정상연소 정상반응이라고 불러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열 발생과 방열, 발열과 방열이 균형을 이루는 속도. 이게 정상연소입니다. 하지만 비정상 상태는요. 뭡니까? 라고 하면 비정상은 발생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다도 너무 커져서 폭발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 그럼 그 제일 첫 스타트를 뭐라 부릅니까? 폭주의 시작점이죠. 거기다가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플랜트 기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일반적인 설비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학 공정. 화학 공정에서의 반응 폭주의 원인,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과거 문제는 화학 공정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만 변형인 듯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반응 폭주입니다. 검색하시면 꽤 많은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원들마다 유사한 형태는 원래 각 학원마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더 많이 공개가 더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적은 거지. 근데 그렇게 쭉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준비는 하셔야 돼요. 저 기본 개념의 폭주라고 하는 개념을. 그 폭주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본의에 대한 설명이네요. 첫 번째, 온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냉각장치, 그리고 반응의 혼합비, 양론으로 반응하는데 산소를 좀 더 집어넣었어. 연료 좀 더 집어넣었어. 그러면 폭주할 수 있어요. 불순물이 배출이 원활하지 못했어.
에러 난 거예요. 휴먼 에러.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 실수 이런 것들 쭉 다. 이것들은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하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10점짜리였으면 이렇게만 적으시면 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쭉 밑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적으면 되죠. 9번까지. 근데 25점짜리면 반응폭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반응폭주는 가장 기본식이 반응에 대한 식이죠.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 식입니다.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식은 뭡니까? 라면 반응 속도다. 그죠? 반응 속도가 충돌 또 빈도 개수에 따라 가지고 뭐 지수 함수적으로 얼만큼 증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형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열과 박열에 대한 점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들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냉각에 대한 온도와 임계 온도가 얼만큼 차이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세메노프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반응 폭주 이론은 이분 걸로 거의 다예요. 세메노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안지는 올려져 있으니까 좀 확인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이해 잘 안 되는데 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 선택하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3교시는 선택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조금 삐리해?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갑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가 괴롭네요. 3번 문제가 괴로운 게 잘 쓰시는 분 많아요. 잘 쓰시는 분 많아요. 근데 발현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봅시다. 연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온도가 뭐 작을 때 연기 발생량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했을 때 화염에 대한 너비, 둘레를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큰 화염, 중간 화염, 작은 화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기 발생량이 생깁니까? 얘네들은 화염의 둘레의 높이, 뭐 열 방출률에 대한 요소들에 따른 여러 가지 수식이 있어요. 그 중에 지식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것 또한 어디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막 검색하시면 공식 3가지가 딱 나와요. 그 공식에 대한 원 출처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과정이죠. 원래도 없었었고요, 과거에도. 그런데 책을 어떻게 분이 정리하시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요약되어 있으니까 사보세요. 책이 좋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조남까지 넣으려다가 조남을 넣는 게 맞나요? 이혜평 교수님이고 연소공학이고 한번 보십시오. 책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재 초기에는 이 식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식 쓰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0.08 뭐 88 뭐 쓰셔도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됐는지에 대한 근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플래시오버 때에 대해서 발생하는 형태에 대한 연기량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최성기 때 연기량이죠. 최성기는 우리 알고 있죠. A 루트 H에 대해서 비례하는 형태겠구나. 연소 형태가.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플래시오버 때 이 부분의 수식.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르게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제가 경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다른 이론이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 있고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출제자가 가져온 모범 답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떠한 교재, 어떠한 이론, 어떠한 논문, 어떠한 학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근거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내용이야 라고 그냥 임의대로 해서 극적이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출제 근거가 어디, 어느 교재에 어떤 몇 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뭐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각자가 잘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연소 공부만 10년째인데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수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만 이렇게 답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4번이네요. 연료전지죠. 연료전지는 뭐 지금 구성 및 전기 발생 원리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연료 수소를 주입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 전자가 빠져나가고요. 그죠? 전자가 빠져나와서 일을 하고요. 이게 발전이죠, 발전. 얘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의 기능을 잇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소가, 전자가 빠져나와서 수소 이온이 하나 남잖아요. 그 수소 이온이 뭡니까? 라면 산소하고 결합되는 형태. 수소 이온이 산소와 결합되면서 물로 의해서 빠져나가죠. 요 결합을 시키는 것들은 이 또 전자 에너지 힘입니다. 그렇죠? 그럼 쉽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라면 발전기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말하는 교류 발전기에 대한 그 전기적인 회로의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 리튬 이온은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발전기처럼 활용을 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소진이 되고 뭐 그런 형태의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자료가 되게 많은 형태처럼 투척을 지금 시켜야 되는 게, 제가 모범 답안을 짤 때 막 많은 자료 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료 전지하고 UPS는 지금 나올 범위가 조금 더 지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종류만 따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뭐 종류 특징을 물었으니까 요 지금 6가지에 대한 설명이 쭉 다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형태는 이 정도에 대해서 구분하셔서 그냥 뭐 자료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에 또 한번 맞추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UPS라든지 그죠? 네, 그런 쪽을 좀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네요. 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NFPA 2001 기준을 내보면 시간 지연과 차단 스위치, 디스커넥트 스위치라는 게 있네요, 그죠? 네. 주된 것들은 NFP에 있는 규정을 해라 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해외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가 있습니까? 화재 표시반 인근에,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버트 스위치라고 하는 방출 지연에 관련돼 있는 스위치,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수동 조작 스위치, 조작 장치 인근이죠. 내부죠. 거기에 방출 지연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어버트 스위치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이 개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은 딱 하나죠. 가스계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가스계가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많은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가 발생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대안은 뭘로 했느냐. 그래서 대안이 지금 처음에 나온 게 공기호흡기죠. 공기호흡기. 그리고 표지를 붙여요. 자, CO2 같은 걸 붙여놓고 호흡했었을 때 대한 피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무색무취무미라는 것들, MSDS를 붙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표지, 이렇게 막 부착해요. 그죠? 그리고 시각경보기를 딱 해요. 번쩍번쩍하면 이제 탈출해라고.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인명피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죠. 외국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CO2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NFP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타임 딜레이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출 전에 대피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원문도 넣고요. 그리고 번안도 넣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번역 잘 돼 있는 NFPA 뭐 있지만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다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그 다음 나와 있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형태, 그죠? 그래서 시간 지연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위협이 돼 있을 때는 시간 지연 장치를 쓰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이 타임 딜레이즈, 시간 지연은 인명 대피 또는 위험적 방어에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작동하기 전에, 그죠? 감지장치 활용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감지기의 기능으로 활용을 위해서 타임 딜레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스위치입니다. 차단 스위치라고 보통 부르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가스계에 있는 이 시스템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차단 스위치는 외부 외력으로부터 방호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라고 하면 제어판 내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 가능한 부품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활성시키려고 하면 별도의 키가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얘를 잡아놓고 임의로 잡아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면 키를 통해 가지고 잠금이 가능하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키를 써야지만 스위치를 동작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갔네요. 이건 좀 잘 돼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분리되고 어떻게 해라, 그죠? 이런 거죠.
키를 사용해서 차단하는 차단 시간 동안은 키 제거가 안 되겠죠. 만약에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또 타임 딜레이라든지 디스커넥트는 뭐 커넥트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방출이 돼버리면 인맥피해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 내용이고, 소프트웨어 등등 안 되고 물리적인 스위치로만 하세요. 프로그램으로는 차단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뭐 수신기에서 뭔가 정지 이렇게 바로 안 되게, 프로그램상으로는 안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스위치로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죠? 이 등록되어라는 말은 수신기에 회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이게 25점짜리로 나오기에는 저는 중요하게는 봤어요. 중요하게는. 그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기준 해놨으니까 보시고, 가스계 소화설비는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나올 게 엄청 많죠. 약재량 계산부터 해서 뭐 유도식부터 해서 엄청 많은데, 지금 시급하고 문제는 뭡니까? 라면 인명피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답 찾으세요.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거 국내는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해외는 이 정도. 그리고 교재에 요약돼 있어요. 그 요약으로 쓰셔도 점수를 뭐 안 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좀 더 있으니까. 6번입니다. 재밌는 문제 나왔죠. 이 문제 딱 보시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순서가 화전전 기술 기준, 해설서, 화전이 기준 해설서를 먼저 보잖아요. 해설서 있는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더 잘 답을 더 잘 쓸 수도 있겠죠. 뭡니까? 라면 1번을 제가 이제 스터디 때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면 보행거리 30m마다 왜 설치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태가 감광계수를 보여야 되는 거죠. 감광계수 0.1이 20에서 30m 정도로 보이는데, 보행거리가 20에서 30m 정도가 보일 정도면 어떤 사람들도 탈출시킬 수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30m가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 실에 대해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음 온 사람들도 탈출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되는 거다.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이, 연기 감지기는 왜 설치해? 딱 한마디로 피난 안정성입니다. 피난 안정성이야. 피난으로 보는 거죠. 피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연기 감지기를 복도폭이 1.2m 미만으로 돼 있으면 폭 자체가 어디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약간은 뜬금없이 분리형 이제 기준이 나왔죠. 결국은 이제 피난 안정성 측면에서 언급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해설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의 유동 속도 자체가 얼마입니까? 수평의 이동 속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죠? 수평은 0.5에서 1m,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게 은은하게 흘러갈 때 그 흘러가는 형태를 조기에 감지한다면 언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죠, 이거. 15초에서 30초 사이에 감지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정도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력이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복도폭 마찬가지죠. 배치하는 방법을 물었고 이유를 묻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가운데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겠죠. 분리의 기준, 기준 문제니까. 연기 감지기는 원리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마이의 분산 법칙, 기타 등등.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공기 비평, 뭐 기타 등등 나와도 앞쪽에 나왔지만 이게 뭐 문제를 이렇게 막 다양하게 못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 문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분리형 준비하세요, 뭐 하세요. 그 정도 선에서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교시가 무난하게,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돼서 가지고 다시 또 2교시 아쉬움 남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만 못 쳤을까요? 다른 사람 다 못 쳤어요. 그래도 그건 못 치면 다 불합격. 하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교시에 점수를 좀 많이 받아서 합격하시면 나오고 하니까 조금만 기대 차서 3교시는 이걸로 풀이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